안녕하세요. 정보기술과 AI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7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벌써 이제 7주나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요. 뭐 제 강의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뭐 과제물이나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해봤더니 난이도가 조금 있다 또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그걸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뭐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들을 좀 감안을 해서 눈높이에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보다 조금은 좀 난이도가 낮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제 무선 통신 같은 내용들을 좀 원리부터 좀 이해를 해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목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무선 통신에 대한 기본 원리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요한 용어들인 주파수라든가 주파수 대역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셀룰라 통신, 다른 말로 우리 이동통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GPS라고 하는 것, 위치 기반 시스템이라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용어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생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정보기술을 배우자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부지불식간에 사용하고 있었던 또는 당연하게 원래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여러 서비스들과 기술들을 이런 수업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이 지식을 쌓는 그런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 뭐 자기가 직접 찾아 나서거나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서 언급되는 용어들이 나오더라도 저게 뭐야? 관심 없으면 전혀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수업을 통해서 용어, 원리, 또 기능 같은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은 좀 아까 살펴봤었고요. 본 수업에서는 이제 무선이라는 거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전기의 발견,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를 활용해서 하는데 원래는 자연 상태에서도 전기가 있었지만 인류가 그걸 인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다가 이제 18세기 후반, 20세기, 19세기부터 이제 전기를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문명이 비약적으로 도약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예요. 이제 이것도 19세기 말쯤에 하일리히 헤르츠라고 하는 이 독일의 과학자가 무선 그 전파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것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 이 전파를 통신에 활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발견되지 한 10여 년 정도 이후에 굴리엘모 마르코니라고 하는 독일의 이탈리아의 실업자 그리고 발명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사람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요. 우리가 개발된 기술들을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면서부터 그게 이제 폭발적인 그런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해요. 돈 벌려고 했었던 그런 이유에서 전파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하려는 의도에서부터 통신에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헤르츠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발견한 전파의 측정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헤르츠 사람의 원래 이름이었는데 전파의 기준 단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굴레르모 마르코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무선 통신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벨상까지도 받았어요. 자, 마르코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마르코니는 21살 때, 우와, 그
부자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이탈리아에 있는 자신의 집 근방에서 한 2점 몇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까지 무선 전파를 보내서 성공을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수신했었던 문자가 S자였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에 자신감을 얻고 1899년 미스프린트 있습니다. 1999년 아니에요. 1899년에 영국이랑 프랑스의 도보 해협 있죠. 가까운 마치 우리나라의 일본과 그리고 우리 부산 쪽에 있는 그 거리만큼 비슷하게 더 가깝죠. 그 거리만큼의 그 거리를 무선으로 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또 여기에 이제 상업적인 이제 자신감을 더 얻고 무려 그 2년 뒤에 영국에 있는 폴두에서부터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주까지 3,500km가 넘는 거리를 대륙을 넘어가는 무선 통신을 실험을 하고 이걸 성공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그 전에 통신을 어떻게 했느냐? 수중으로 해저 케이블을 깔았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었겠죠. 근데 이런 무선 통신을 하면서부터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해저 케이블 같은 것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그다지 그 당시에서의 평판은 그렇게 좀 신뢰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곳에서만 좀 사용을 하다가 이걸 결정적으로 사용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영화로 잘 알고 계시는 누구죠? 그 영화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었던 그 영화 그 타이타닉 이 사건이 1912년도에 일어나요. 이 타이타닉의 사건은 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영화 때문이가 아니라 역사적 큰 사건이었냐면 그 당시에 모든 최첨단 기술을 다 총집합한 그러한 배였어요.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따지고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간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최첨단의 기술과 그리고 뭐 아주 호화로운 그런 인테리어 장비 뭐 다 들어간 그 배가 타이타닉호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인류 문명에서의 자랑거리였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빙산에 한번 틱 하는 바람에 침몰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인명 구조를 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요 무선 통신이라는 겁니다. 그 근처에 있었던 지나가던 배에게 그런 군안 시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일부의 사람들이 구출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뒤로 이 타이타닉호의 참사 이후로 모든 선박에 그러니까 최첨단의 기술이 다 들어간 총화였었던 타이타닉이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선박이었기 때문에 무선 통신이 들어가 있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 사건 이후부터는 모든 배에 의무적으로 무선 통신을 설치하게끔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부터 무선 통신의 그런 중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 무선 통신은 이제 그렇게 적당히 알아둡시다. 어떻게 발견이 되었고 누구로부터 상업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했는가까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좀 생소할 만한 용어도 나옵니다. 공대 학생들이면은 친숙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상경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썩 그렇게 반갑지 않은 용어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두십시오. 자, 주파수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frequency라고 부릅니다. 한국말은 다른 말로 진동수라고도 불리는데 이거는 제가 좀 쉽게 이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호숫가에서 연못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그 호랭이 사진을 제가 붙여놨을 거예요. 보시면 물을 마실 때 이제 그 파동이라고 할까 물결이 퍼져 나가죠. 근데 잘 보시면은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같은 주변에 있는 물결로요. 왜 이게 가능한가? 내가 혀로 핥는 내가 아니죠. 호랭이가 혀로 핥는 그런 그 횟수라든가 패턴에 따라서 물의 잔물결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대신에 그 같은 파동을 줬었던 그 물결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진동수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 1초라고 하는 똑같은 단위 안에서 이 변화하는 이런 진동이 굴절되는 그런 횟수, 주기를 우리는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소리야 라고 할 텐데 이 그림을 잠깐 봐줄까요? 이제 그림이 아직 안 나오네요. 자, 여기 수면에다가 진동을 줄 때 혈액이가 찰찰찰찰찰 할 때 하고 찰찰 할 때 하고 다른 매체로 물결이 나타나겠죠. 그런 것이죠. 이게 주파수라고 하는 게 내가 동일한 시간대에 몇 번의 그런 혀로 물을 하려냐, 한 번 하려냐, 두 번 하려냐에 따라서 다른 신호를 멀리까지 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단위를 우리 헤르츠라고 불러요. 이 진동수를 똑같은 단위, 즉 1초 안에 진동이 한 번 있는 것을 1헤르츠라고 부르고요. 두 번 있으면 2헤르츠. 1초 동안에 1000번이 있으면 이거는 1kHz. 만약에 진동이 1초 안에 100만 번 있으면 1MHz. 자, 생각해봐요. 우리 예전에 그 아스키 코드라든가 0과 1을 통해서 우리 비트로 어떤 약속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 진동을 한 번, 두 번, 여러 개, 수백만의 잔물결을 조금씩 바꿔서 어딘가로 보낼 수 있다면, 공기 중으로 보낼 수 있다면, 전파를 통해서 보낼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아서 보낼 수가 있겠죠. 신호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진동이 많을수록 1초 안에 진동이 많을수록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주기가 이렇게 짧을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동을 많이 주지 않을수록 멀리 갈 수 있지만 진동이 적을수록 전달 거리는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더 많은 정보를 보내려고 하게 되면 도달 거리는 짧아지고, 대신에 적은 정보를 보내려면 멀리 간다라고 우리 기억해 둡시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보시면, 자,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1Hz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파동이 한 번만 있다. 근데 이거 옆에 있는 거는 그 주기가, 파동이 두 번 있죠. 진동이.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진동이 5번이 있어요. 자, 각각의 정보를 보낼 수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진동을 주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5가지, 6가지 이런 식으로 멀리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왼쪽 상단에 있는 저 1Hz는 정현파라고 불러요. 정현파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변화시키냐에 따라서 진폭, 진동, 그리고 위상을 바꿔서 한 3가지 정도까지 바꿀 수 있는데, 이런 변화를 줘서 멀리까지 다른 신호로서 수신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주파수, 진동수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안 되셨다 하더라도, 그것만 알아두세요.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전파를 통해서 멀리까지 무선으로, 정보를 실어보낼 때 사용하는 단위, 그 헤르츠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 주파수는 진동을 많이 할수록 많은 정보를 보낼 수가 있으나 도달 거리는 짧다. 대신에 진동수를 적게 하게 되면 멀리 갈 수 있지만 보낼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주파수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의 정보만, 아주 겉핥기의 정보만 우리 알았어요. 이것만 가지고 하나 더 추가해 봅시다. 주파수 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파수라는 건 신호의 특성에 따라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리고 용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파수가 높으면 많은 양의 정보를 담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작아지지만 멀리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파가서 주파수가 높으면 직진성이 좋아요. 대신에
반사할 수 있는 성질도 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낮을수록 직진성보다는 꺾어 들어갈 수 있는 휘어지는 성질을 또 가져요. 자, 이런 식의 어떤 특성들이 주파수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주파수 대역이라고 해요. 어떤 주파수부터 어떤 주파수 사이에서는 멀리 전달될 수 있고 장애물을 만나면 회피할 수 있는 성질도 있는데 어떤 거는 좀 주파수가 낮으면 회전하는 꺾어 들어가는 그런 주파수가 투과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은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비슷비슷한 주파수의 성질끼리 묶어놓은 것을 주파수 대역이라고 얘기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이의 그 대역. 그래서 이것들은 국제적으로 어떤 통용되고 있는 그런 ITU라고 불리우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형식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정파 규칙을 제정을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뭐 방송용으로 써라.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뭐 라디오 방송용으로 써라.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전화 통신용으로 써라. 이렇게 규격을 나눠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런 정보통신부라는 곳에서 미리 이 주파수에 대한 분배, 할당 같은 것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지금 예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M 방송을 보시면은 526kHz에서부터 1.6MHz 사이에는 AM 방송용으로 씁니다. 요즘에 AM 방송 들으시는 분들 별로 없을 텐데 아무튼 FM 방송은 어떨까요? 88MHz에서 108MHz.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라디오 방송할 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경우 있죠. 우리 라디오는 어때요? 라디오는 내가 정보를 보낼 수 없습니다. 라디오 수신기라고 하는 전파 수신기라는 것을 가지고 이 채널 돌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수많은 그런 전파들 중에서 88.9, 뭐 91.9 이런 딱 맞는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그 주파수에 맞는 정보를 수신해서 스피커로 틀어주는 게 라디오라는 거죠. TV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들이 있습니다. 어디는 특정한 구역은 KBS가 사용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MBC가 사용하고 뭐 이런 식의 주파수 대역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아주 딱딱 끊어지는 그런 주파수 대역이 있는 반면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주 넓게 주파수 대역을 나눠 놓기도 합니다. 자, TV용도 마찬가지죠. TV용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용도 이동통신용, 휴대용, 전화기용 주파수 대역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자, 저기 지금 제가 올려놓은 표에 보시면 1.88GHz에서 2.2GHz까지는 3G 휴대폰용으로 써라. 또는 4G 이동통신에서는 3.4에서 3.6GHz 사이를 써라. 또 5G 이동통신에서는 3.5GHz에서 28GHz까지 사용하라. 오, 여기 지금 가까이 보니까 이동통신마다 세대별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달라요. 또 재미난 것은 2G, 3G, 4G 뭐 이런 식으로 세대가 올라갈수록 주파수 대역이 올라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어서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 예. 자, 그래서 우리 라디오 방송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사진 하나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FM 방송 어때요? 88MHz에서 108MHz까지. 또 AM 방송은 530kHz부터 1.6 MHz까지. 예, 요 사이에서 라디오 방송용 그 채널에 딱 맞는 주파수를 잡으면 우리가 그 보내주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런 방송용 신호를 수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AM 방송은 좀 더 넓겠죠. 왜냐면은 주파수가 kHz니까 좀 낮잖아요.
메가보다는. 그러면은 도달거리가 좀 멀겠죠. 따라서 FM 방송은 정보가 좀 많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잡음 같은 것들이 좀 적죠. 깨끗하죠. 오히려 AM 방송보다. AM 방송 들어보신 분들 요즘에 있을까 모르겠는데 잡음이 좀 많습니다. 대신에 실어보는 정보가 적어서 그런 건데 근데 또 도달거리가 멀어요. 근데 FM 방송은 깨끗하고 음질 좋고 뭐 그래서 많이들 그 라디오 방송용으로 사용하지만 도달거리가 좀 짧죠. 그래서 지역마다 이 FM 방송의 채널이 다 다르죠. 여기 제가 사진 보여드리는 것처럼 KBS 93.1 그런데 춘천에 가면 91.9 이렇게 달라요. 도달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FM 방송용 도달거리에서의 방송국들이 별도로 송출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통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주파수 할당하는 것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부로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들 우리나라에서는요, 뭐 SK텔레콤, KT, 또 LGU 플러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주파수 대역을 쓰겠다고 사업용으로 쓰겠다고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은 SKT가, 어떤 구역은 KT가, 어떤 구역은 LGU 플러스가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경매를 통해서 더 좋은 주파수 대역을 얻으려고 사업자들이 막 그 경매 돈을 더 주겠다고 정부에게 사업권을 구매를 하게 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지금 5G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5G 대역에 대한 그런 주파수까지 다 할당이 되어진 상태예요. 지금 위에 보여드리는 주파수 할당 현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구역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사업자별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내용은 무선통신에 대한 얘기이기도 있지만 무선통신의 가장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통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왜 제목을 셀룰라라고 붙여놨습니까? 라고 그럴 텐데 셀룰라라고 하는 것이 원래 명칭이에요. 그래서 외국 영화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셀폰, 셀룰라 이런 식의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동통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간단해요. 결국에는 유선 전화하고 동일하지만 기지국들을 중간중간에 세워놓고 기지국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뭐 대략 한 1.5km에서 2km 정도 그 범위 내에 기지국을 하나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선전화기 집에 있는 것처럼 뭐 집에서만 근처에 사용할 수 있죠. 그것처럼 그 거리 도달 범위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입자들은 그 기지국을 통해서 무선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번 구역에 있는 기지국에서 여러분의 휴대전화가 끊기지 않고 연결되면서 바톤 터치해서 그 다음 기지국에서 여러분의 통화가 이어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도달 범위를 벌집 모양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벌집들을 붙여 놓게 되면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런 마치 세포막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셀룰라 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무선 전화기인데 무선 전화기를 그냥 걸어 다니면서 어디서나 쓸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셀룰라 통신은 사업자가 중요하죠. 이 기지국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휴대폰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해외에 있는 그쪽 나라에 있는 그 사업자와 제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쪽 휴대폰 망을 사용해서 이쪽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가입자가 외국에서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지국 안에서 사용하는 무선전화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딜 돌아다니셨든지 간에 항상 그 기지국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셀룰라 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SK텔레콤의 4G, 그러니까 네 번째 LTE 기지국 전국에서의 맵 기지국이 덮고 있는 커버리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데요. SK텔레콤에 들어가시면은 이거를 구경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SK텔레콤에 한정된 거예요. 여기에 독도라든가 울릉도까지도 보여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듬성듬성 흰색 부분,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부분들 있죠. 이 산맥이죠, 산맥. 그러니까 산이 깊은 지역들은 산이 아주 울창한 지역들 또는 뭐 전라도 지역도 조금 듬성해 보이기는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일단 전국을 새까맣게 또 새빨갛게 칠하지 못했지만 거의 다 웬만해서는 통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기지국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는 없고 기지국의 전파가 뭐 건물 안에 도달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만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죠. 그래서 4G 기지국은 거의 다 지금 전국을 뒤덮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5G 시대니까 5G 시대의 기지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한 7만 개가 좀 넘는 수준의 좀 8만 개 넘었겠네요. 8만 개 정도 넘는 수준의 기지국을 세계 사업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참 부족한 편이에요. 지금 각각의 그런 사업자들이 아까 4G, LTE 그런 커버리지 사진들처럼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지국의 수를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KT의 사진을 좀 볼게요. 고속도로를 이어지는 그런 위주로 그리고 대도시 위주 서울과 대구, 부산, 뭐 광주 뭐 이 정도 지역 그러니까 대도시 위주로만 아직 기지국이 설치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KT니까 웬만큼 다 돼 있겠지. 아직 부족해요. SKT도 비슷합니다. SKT도 조금 더 많은 편이긴 하지만 가장 많은 거는 LG U 플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그 새빨간 그런 사진들과는 다른 양상들을 보죠. 아직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이런 이동통신 기지국, 5G의 기지국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셀룰라 통신 중에서 5G는 말이에요. 아까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 드렸지만 주파수라고 하는 게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내고 더 빠르게 보내려면 주파수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4G, LTE까지는 3.4GHz 정도까지를 사용을 했어요. 주파수 대역을. 근데 5G부터는 3.5, 3.6GHz 대역부터 그 이상부터 28GHz까지 무려 몇 배 이상의 주파수, 높은 주파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도달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짧아지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 있지만 동시적으로 근데 도달 거리는 짧아진다. 그러면 3G나 또는 4G 정도에서 사용하던 기지국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그런 기지국이 필요할 거고요. 더군다나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이게 휘어지는 굴곡을 갖는 주파수의 성질보다는 직진성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콘크리트 벽이라든가 건물 같은 곳에 이 5G 주파수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내에 5G 시대부터는 바깥에 있는 기지국 수의 수보다는 실내에 있는 기지국 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9월달 기준으로 공개되어져 있는 각 사업자별로의 옥내, 실내에 있는 기지국 수를 보게 되면 LG U 플러스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아주 상대적으로. 대신에 지금 SKT나 KT 같은 경우에 지금 꽤 많은 편이지만 지상에 비해서는 훨씬 적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기지국 수를 어떻게 그 사업자들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 5G 서비스를 제대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옥내 기지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셀룰라 폰에 대한 그 세대별 내용을 좀 살펴보긴 했는데, 기지국수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그 셀룰라 폰, 이동통신의 기본 그 특성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떤 운영 원리를 가지는지. 뭐 간단해요. 기지국이 있으면 기지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가입자들이 있겠죠. 수많은 가입자들 그 기지국가 반경 안에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SK텔레콤의 기지국 한 기지국 안에서 뭐 수백 명이 될 수 있고 수천 명이 될 수 있고 기지국에서 이제 제 휴대폰을 찾아서 항상 제 번호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지국에서는 제가 그 기지국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저에게 전화가 올 때 저에게 배를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핸드쉐이크라고 부릅니다. 악수. 기지국과 항상 통신을 하게 돼 있어요. 주기적으로. 짧으면은 20초, 길면은 2분 이내마다 항상 휴대폰과 기지국, 나 여기 있어. 기지국아. 그러니까 전화 오면 나한테 알려줘. 오케이, 알았어. 너한테 몇 번 채널로 전화 오게 되면 연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항상 20초부터 한 2분 이내마다 항상 통신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지하에 아주 내려가서 기지국과 연결이 끊긴 상태, 서비스가 불능인 상태에 가 있다. 그러면 얘는 기지국한테 내 신호를 보내서 나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기지국과 통신이 안 되는 그리고 콘크리트에 있는 아주 지하실에 들어가 있다면 이 휴대폰은 지속적으로 기지국에게 나 여기 있어라는 거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 주기도 더 빨라져요. 2분 정도 하다가 20초 정도 하다가 계속 20초마다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빨리 닳겠죠. 그래서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에 가서 있게 되면 휴대폰이 빨리 닳는 이유가 바로 이 핸드쉐이크라고 하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지국에게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기지국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작업. 이걸 우리 핸드쉐이크라고 부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휴대폰을 이용할 때 이 수많은 기지국들을 이동해 다녀요.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그림들처럼. 그래서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용어, 로밍이라고 하는 거. 가입자가, SK텔레콤 가입자가 미국에 갔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은 SK텔레콤 기지국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휴대폰이 사용이 안 될 텐데, 뭐 미국에서 통화한다는 얘기, SK텔레콤에서 부여받은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통화를 하고 받고 인터넷도 이용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죠? 로밍 서비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로밍 서비스는 이 어떤 나라의 사업자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가 그 사업자의 기지국이 없는 지역에 가셨을 때 해당하는 뭐 국가든 지역이든 어떤든지 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기지국을 빌려서 쓰는 것을 우리는 로밍이라고 불러요. 로밍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미국에는 뭐 스프린트, 티모바일, 버라이존 뭐 이런 한 3개 정도의 사업자가 있는데 그런 SK텔레콤이 그 기지국에게 가서 넘어가는 가입자들에게 이 친구 우리나라 사람, 우리 가입자야. 니네 그 기지국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 라고 하는 그런 제휴를 맺게 되면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를 로밍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로밍들은 꼭 국외, 해외에 나간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서비스는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벌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서벽지 지역에 어떤 섬 같은 데에다가 사용자도 별로 없는데 SK텔레콤, KT, LGU 플러스가 그 지역에 중복되게 기지국을 막 설치해놔요. 그러면 얼마나 비용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지역에 있는 이 섬은 SK텔레콤에서 기지국 설치할 테니까 LGU 플러스 가입자나 KT 가입자가 이 섬에 와서 하게 되면 로밍을 해.
그러니까 해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섬에서는 SK텔레콤 가입자처럼 취급해 줄게. 그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자. 그리고 다른 섬에서는 내가 니네 회사의 기업에 로밍 서비스를 할게. 이런 식으로 제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복 투자를 막는데도 국내에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용어. 바로 핸드오프라고 하는 거예요. 핸드오프는 휴대폰, 셀룰라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 무선 전화를 사용하던 시절에 뭐 도달거리가 뭐 집 근처 또는 뭐 이제 베란다 앞까지 뭐 이렇게 나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슈퍼까지 그 집 근처에 있는 슈퍼까지 무선 전화를 들고 가시는 분은 없었거든요. 예, 그 끊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 신호가 도달거리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선 전화는 길게까지 멀리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 이동통신은 기지국에서 도달거리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은 다른 기지국에서 바ton 터치 해서 통화가 끊기지 않으면서도 연결되어지면서 다른 기지국에서 넘겨받는. 그래서 이동을 하더라도 전혀 이 끊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기지국을 넘어다니는 것 같은 걸 그 사용자가 느끼지 못하게끔 하는 이 기술이 바로 휴대폰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거 우리 핸드 오프라고 불러요. 핸드 오프. 그래서 여기 A 기지국에서 통화를 하던 사람이 B 기지국을 넘어서 D 기지국을 또 C 기지국을 넘어서 어디든지 이동하더라도 그 같은 사업자 내 기지국만 옮겨 다니게 되면 바톤 터치 해서 그 통화를 넘겨주는 것을 핸드 오프라고 부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페이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페이징은 여기 전화가 있으니까 이 전화로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불러줘. 이게 기지국에서 이 휴대폰을 부르는 것을 페이징이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휴대폰이 많이 없던 시절에는요, 이 페이징만을 가지고 서비스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삐삐라는 말 들어봤어요? 삐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삼촌이나 아니면은 아버지 세대가 사용하던 그런 이동통신 기기죠. 삐삐. 전화번호가 찍히게끔. 그러니까 이 휴대폰이 아니라 기지국에서 이 페이저라고 하는 삐삐라고 하는 기계에다가 번호를 쏴주는 거예요. 울리게끔. 그래서 이 페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삐삐 또는 페이저라고 하는 용어로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휴대폰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 세대별 통신을 한번 우리가 여기서 따져보도록 하죠. 요즘에 보면은 뭐 신문 기사 중에 011 번호 유지할래 또 뭐 2G 서비스 뭐를 번호 끊지 않겠다, 가입을 해지하지 않겠다, 뭐 LTE니 LTA니 광대역 LTE니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세대별로 이걸 좀 우리 나눠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4G니 5G니 할 때 G는 generation, 그러니까 세대라는 뜻이죠. 그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1G, 1G를 이제 첫 번째 이동통신이라고 구별을 합니다. 이거는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통신이에요. 아날로그 방식. 뭐 카폰이라든가 옛날에 카폰, 차에만 그런 전화기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차에서 한다는 뭐 그런 카폰.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통화만 되는 거예요. 통화만 되고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전화기. 지금 제가 사진을 붙여놓은 저 양동근이 그 시트콤에서 들고 났었던 저것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붙여놨었던 그런 그 코미디고, 저거는 군용 사용하는 휴대전화이고요. 군용 사용하는 무전기고, 실제로는 한 벽돌 크기 정도 됩니다. 벽돌, 진짜 벽돌 크기 정도 되고요. 그런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91년도에 저 휴대폰 삼성 무선전화도 굉장히 슬림하게 나온 편인데 저것도 한 팔동만 하겠네요. 예. 1G는 아날로그 통신이다. 자, 2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동통신 표준입니다. 이 2G와 1G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아날로그냐 디지털냐의 차이점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휴대폰 2G가 나오기 전에도 페이저라고 하는 거 말씀드린 삐삐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됐었고요. 또는 시티폰이라고 불리면서 발신만 되는 걸기만 하는 그런 시티폰이 잠깐 사용이 된 적도 있었어요. 우리 잠깐 요 삐삐라든가 또는 시티폰 여러분이 경험해 못했을 테니까 광고를 통해서 같이 경험을 잠깐 해보도록 하죠. 들 사이에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도인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스 폭발, 다리 붕괴로 얼룩진 94년. 그나마제 호출 서비스는 만족하셨나요? 삐삐 호출은 1번, 음성 녹음은 2번을 눌러주십시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무선 호출기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로 호기심에서 또는 친구들 따라 호출기를 사지만 그 용도는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끼리는 삐삐 쳐갖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 전화번호를 쳐놔요. 그래갖고 모르는 사람은 전화해서 삐삐 하셨으니까 그런 적 없다고 그러고요. 그러나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불안을 느낀 부모가 호출기를 사서 자식의 허리춤에 채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가 채워주는데요. 엄마가 가끔은 나가 논다고요. 급할 때 찾는다고. 이러다 보니 호출기의 사용 연령층은 점점 낮아져 중학생들도 상당수 호출기를 지니고 다니고 또 국민학교 주변 문구점에선 장난감 호출기가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호출기를 사려고 동료 학생들의 등록금을 빼앗은 중학생 2명이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삐삐는요, 친구들도 다 있고요. 엄마가요, 너네들한테 지금 아직 필요 없다고요. 안 사주셨어요. 무선 호출기가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고는 있지만 어린 학생들까지 용도도 뚜렷하지 않은 호출기를 지녀야 할 것인지 부모들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도인태입니다. 어디서나 확실하잖아요. 삐삐니까. 살짝 받고 몰래 만나잖아요. 삐삐니까. 치는 건 네 맘, 거는 건 내 맘. 삐삐니까. 돈? 걱정 없잖아요. 삐삐니까. 통신거품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는 삐삐란다. 어라? 삐삐였네? 여보세요? 난 걸고 싶을 때 휴대폰으로 건다? 여보세요? 나라 말이야? 그래. 그럼 맞자마자 그런 거야. 그래, 도시형 휴대전화 시티폰 탄생. 요금도? 자, 잘 보셨습니까? 예, 예전에는 이렇게 공중전화에 삐삐가 오면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걸기 위해서 대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시티폰 같은 경우에는 발신만 되지만 수신을 할 수는 없지만 삐삐로 전화번호를 받고 공중전화에서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전화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서 한 1, 2년 정도 잠깐 유행했었지만 곧바로 이 2G 서비스 무선전화가 이동통신 전화가 나오면서부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G 좀 볼까요? 3G는 2G와의 차이점은요, 이때부터 유심이라고 하는 칩 있죠. 요즘에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면은 아주 손톱만한 그런 칩을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 유심 칩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표준이라서, 이때부터 해외에 나가서 전 세계 로밍이 가능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심 칩을 활용하면서부터
로밍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나라 휴대폰을 가지고 사용하던 걸 그대로 해외에서 쓸 수 있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때부터는 뭐 당연히 통화되는 거고요. 근데 문자 되지만 속도가 좀 많이 느렸기 때문에 그래도 인터넷이 됐어요. 텍스트 위주라든가 사진을 전송할 수 있다든가 또는 소화면, 작은 화면으로 아주 좀 깍두기가 보이는 그런 영상통화 정도도 가능했었다는, 시도가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 3G부터가 이제 멀티미디어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휴대폰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든가, 칼라가 된다든가, 아니면 영화를 휴대폰을 통해서 본다든가, 방송 같은 거, DMB를 통해서 볼 수 있다든가, 음악을 휴대폰을 본다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이러한 3G 폰부터 가능해지게 됩니다. 속도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좀 빨라지기 시작한 이유가 통신 속도를 조금 높여서 3.5G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휴대폰의 모든 것들이 일단 모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폴더폰이라는 데는 그런 차이가 없었지만 2007년도에 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라는 것을 출시하면서부터 이제 혁명이, 말 그대로의 혁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디지털 엑사이팅 애니콜. 디지털 엑사이팅 애니콜. 이라면 밀리지 않아. 난 절대 누구에게 돈을 밀고 싶지 않아. 당당한 내 모습을 모두가 부러워하지.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컨셉. 언제나 이길 수 있어. 나는 자신 있어. 그래. 빨리 갈게. 아, 이분은 약속에 늦었군요. 많이 막힌 시간인데?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아, 네이트 드라이브. 운전은 내가, 막힌 길은 네이트 드라이브가. 네이트 드라이브. Can't touch this. Can't touch this. Can't touch this. My music hits me so hard, makes me say, oh my Lord, thank you for blessing me. What am I to run and do like this? 여보세요? MP3도 통화도 손 떼고 즐기자. 디지털 엑사이트 그리고 이제 2009년도, 2010년도부터 이제 4G, LTE라고 불리우는 4G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 LTE 때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얼마나 빨라지냐면 3G 시대에 비해서 50배 이상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LTE 4G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4G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정지할 때는 전송 속도가 1GBps,
이동 중에는 무조건 100mbps 이상의 전송 속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기준들 때문에 통화 되지요, 문자 되지요, 인터넷도 굉장히 빠르게 되죠. 또 고품질로 대화면 영상 통화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 노트북 컴퓨터 정도 수준에 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냥 멀티미디어 다기능의 어떤 정보 디바이스들을 휴대폰이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슨 표시라는지 아시죠? 전화 받는 표시라는 건 이제 옛날 아날로그 세대들이고 요즘에는 이렇게 휴대폰 받는 것을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정보 디바이스로서의 역할이 통화 이상의 것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이때 4G에서의 다른 말로 우리 LTE라고도 부르는데 LTE는 상업적인 명칭이에요. 그냥 Long Term Evolution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Long Term, 장기간, Evolution, 혁신, 혁명? 무슨 뜻입니까? 그냥 상업적인 명칭이에요. LTE라고 부르는 것을 붙였어요. 4G에다가. 근데 광대역은 뭐고 또 여기 LTEA는 뭐냐? 이거는 그냥 채널을 보통 한 사람한테 휴대폰에 한 개씩 나눠줘요. 기지국에서. 근데 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빠른 속도를 원하기 때문에 채널을 2개를 줍니다. 그럼 속도가 2배 빨라지죠. 이론적으로. 또 4개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 휴대폰의 기지국에서 제공해주는 채널의 수를 2개, 4개 제공해주면서 뭐 LTE Advanced, 그래서 LTEA 또는 뭐 하나의 대역이 아니라 여러 개를 제공해주니까 뭐 광대역 뭐 이런 식의 어떤 상업적인 명칭을 붙인 것이 다 똑같습니다. 다 LTE예요, 그냥. 그래서 요 4G부터는 실질적인 우선통신의 혁신적인 그러한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19년, 18년부터 이제 5G 시대로 들어섰는데 5G는 아직까지 LTE 같은 어떤 상업적인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뭐 정해지기로는 무슨 뭐 라디오, 뉴 라디오, NR 뭐 이렇게 붙였다는데 딱 입에 잘 붙지도 않고요. 아무튼 이 5G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저속이라고 할 수 있는 6GHz 대역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4G 서비스, LTE 서비스는 3.5, 3.4GHz 대역을 사용합니다. 그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6GHz 대역을 사용하지만 저속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서비스는 초고속이라고 하는 28GHz, 무려 7배 정도, 7배 정도의 대역을 높게 사용하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그런 초고속, 이 2가지의 그런 주파수 대역을 서비스하게 하는 것이 5G입니다. 근데 현재는 아직 28GHz 대역의 서비스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 4G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해 주긴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5G로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휴대폰이나 또 통신 주파수들은 저속, 현재 6GHz 대역의 저속의 상대적 저속의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28GHz 대역의 진짜 서비스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이거 왜 필요하냐? 응답력이,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 다운받을 때 뭐 좀 여러분들 기다리지 않습니까? 뭐 움직이는 GIF 이미지 같은 거 다운로드 받더라도 잠깐 이지만 기다려요. 기다리단 말이죠. 근데 영상 통화를 하더라도 0점 몇 초 같은 경우에 0.0 몇 초 같은 경우에 딜레이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5G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서비스가 필요하냐면 자율주행, 원격 의료,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서비스가 되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격 의료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섬 지역에 있는 그런 환자를 직접 가지 못하지만
원격으로 수술을 집도해야 된다고 봅시다. 로봇 그런 의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서울 지역에서의 의사가 직접 가지 않고 원격으로 수술을 로봇을 움직여서 한다고 쳐요. 그 딜레이가 발생하면 곤란하겠죠. 잠깐의 딜레이라도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게 되면 자율주행 같은 거. 자, 원격으로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고 사람이 타고 있기도 하고 운전자는 없어요. 로봇이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뭐가 퍽 튀어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4G나 3G처럼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전송되더라도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그 순간적인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주 실시간으로 그 지역에 있는 것처럼 초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5 시대의 서비스들은 그게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5G라고 하는 것이 실생활에서 사용이 되려면 진짜 서비스인 28GHz 대역의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5G 서비스는 그럼 뭡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주파수 대역을 서비스 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시범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우리 위성통신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위성통신은 우리 지구 위쪽에 인공위성을 하나 띄워놓고요. 그리고 지구로부터 신호 전파를 쏴서 그리고 그 튕겨져 인공위성이 받아서 다시 다른 지역에 쏴주는 그런 방식의 통신을 우리는 위성통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파는 직진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주로 쏴버리게 되면 그냥 날아가 버리겠지만 그걸 인공위성을 통해서 원 쿠션으로 지구 멀리까지 전송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해요? 라고 할 텐데 지구는 둥그니까 아무리 이렇게 저쪽으로 쏴더라도 이게 공률이 있기 때문에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릴 거 아닙니까? 지상에서 쏘면. 그래서 아예 인공위성을 하늘 위에 띄워놓고 하늘 위에 있는 인공위성에게 원 쿠션으로 때리게 되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까지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할 수 있는 것이 인공위성이라는 겁니다. 자, 인공위성은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도에 따라서 저궤도 위성, 그리고 중궤도 위성, 정지궤도라고 부르죠. 정지궤도 위성, 고궤도 위성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보통 이 고도라는 것은 지상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데 저궤도 위성은 수백 킬로미터, 한 550km에서 1000km 미만을 얘기해요. 1000km 미만 저궤도. 근데 정지궤도라는 것이 있어요. 중궤도. 이건 36,000km 정도 고도를 얘기를 하는데 왜 이 궤도가 중요하냐면 왜 정지궤도라고 부르냐면요. 이 궤도 위에 있으면 이 궤도 36,000km 정도 거리에 있으면 지구의 자전속도에 맞춰서 그 위성이 움직이게 됩니다. 위성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마치 지상에서 봤었을 때는 그 위성이 항상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지구의 자전속도와 동일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위성을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죠. 항상 아래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상을. 그래서 이 정지 궤도 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36,000 이상, 4만 킬로미터 궤도 이하에 있는 궤도의 위성들을 우리는 고궤도 위성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자전할 때 우리 인공위성 같은 경우가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어때요? 빨리 돌겠죠. 지구의 자전속도와 전혀 관계가 없이 돌 거 아닙니까? 하루에 2번 이상씩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 지상에서 봤었을 때 위성이 위에 있지 않으니까 서비스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근데 정지궤도 위성은 항상 그 위치에서 같이 돌기 때문에 서비스하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멀리 가면 어떨까? 너무 멀리 가버리면 지구에서 그죠? 지구의 인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죠. 우주 바깥으로.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서 위성이 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6,000km의 정지궤도 위성이에요. 그럼 전부 다 정지궤도 위성으로 쓰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지궤도 위성은 적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인공위성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어요. 한 600개 정도? 그리고 또 여기 위성에 있는 것들은 극지방 같은 곳에서는 서비스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딱 가운데에 돌아야 되는데 조금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도는 게 제대로 안 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위성을 또 지구 자전 속도가 똑같이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연료를 사용하면서 위성의 수명도 줄어들고 많이 오래 쓰지도 못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위성은 뭐 우리가 쏘아 올린다 그래서 무조건 막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형식, 규칙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거죠. 그럼 낮은 위성에 있는 그 위성은 어떨까요? 이것들은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와 관계없이 지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연료도 사용을 하고 수명도 존재를 해서 주기적으로 쏘아 올리게 되죠. 대신에 이 정지궤도 위성들은 위치가 좋은 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수는 좀 제한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국가별로 좀 할당되어져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통신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이 방송용으로는 조금 지연해서 여기 방송을 송출해도 상관은 없는데 축구 중계 같은 거요. 그런데 뭐 통신용으로 내가 한마디 했더니만은 특파원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서 한 3초, 5초 정도 있다가 그것은 말이죠. 이렇게 그런 것들 뉴스에서 가끔 본 적 있죠.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래에서 전파를 쏴서 36,000km 위에 갔다가 또 다른 지역에 또 36,000km 거의 전파가 이동하는 거리가 7만 km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신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서 주로 통신용 위성들은 저궤도 위성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GPS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왜 인공위성 얘기했는지 알겠죠? 우리 GPS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요. GPS라고 하는 것은 미군에서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970년대부터 쏘아 올린 24대의 인공위성들을 사용하다가 민간에서 사용하라고 공개해준 80년대 중반부터 공개를 해서 민간에서도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한 군사용 원래 위성이었는데 민간에서 활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치 기반 서비스로 사용하고 있는 인공위성 기반의 위치 확인용 서비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미사일을 막 날려요. 미군에서 날리는데 이게 막 거의 수백 킬로를 날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목표물에 탁 맞춰야 되는데 이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위치를 제어해주고 해서 목표물까지 안내해주는 그런 인공위성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된 시스템인데 그것을 이제 민간에서 왜 우리가 미국 시민들이 세금 낸 건데 니네 군용으로만 쓰냐 우리 민간에서 쓰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민간용으로도 이제 그 전파를 쓸 수 있게끔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군사용은 이걸 다른 적군이라든가 테러리스트들이 이 신호를 사용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차가 100m 이상 나게끔 그렇게 민간용은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상업적으로 쓰는 민간에서 쓰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수신기에서 100m 정도 오차가 날 거다라는 걸 감안을 해서 보정을 시켜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위치 기반의 그런 오차가 한 3, 4m 정도로 굉장히 줄어들어서 실생활에서 쓰기에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사용한다든가
또는 택배 위치 추적 시스템에 쓴다든가 또는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쓴다든가 뭐 내가 어디 있으니까 어디 쿠폰이 옆에 가게에서 하고 있다는 것 문자로 탁 뜨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위치 기반의 서비스들이거든요. 또는 뭐 배달 주문시키는데 고객님의 주소가 뭐 어디 인천 송도시에 있는데 실제 주소는 다른 데 있네요. 뭐 이렇게 알아채면서 그 근처에 있는 배달집들을 안내를 해주기도 하죠. 뭐 이런 식의 다 GPS 위치 기반의 서비스들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GPS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24대의 인공위성들이요. 한 22,000km 아까 얘기했던 고궤도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24개가. 그래서 이 24개 중에서 내가 전 지구의 어디에 위치해 있던지 간에 북극에 있던 남극에 있던 뭐 인도네시아에 있던 한국에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24대의 인공위성들 중에서 최소 4대 이상의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미군이 대단한 애들이죠. 예. 그래서 이 GPS 수신기만 있으면 수신 칩이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 신호를 수신해서 마치 라디오 방송 수신하듯이 수신해서 자신의 인공위성으로부터 온 신호를 가지고 삼각 측량 방식으로 자신의 지구에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GPS라고 불리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 GPS는 근데 말 그대로 수신만 하는 거예요. GPS는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순히 자신의 위치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방송 수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늘 위로부터 위성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신호를 받아 쓰기 때문에 건물 안에 있다든가 차폐되어져 있다든가 하늘이 안 보이는 곳이라든가 하게 되면은 조금 쓸 수가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GPS를 얘기할 때 선택적 유용성이라는 것도 하나 용어를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GPS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이 수신기를 구입하는 비용 이외에는 뭐 라디오 뭐 구입하듯이 사용자들한테는 무료예요. 근데 이 인공위성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테고 뭐 지구 안에서 이 인공위성들을 조절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할 텐데 이건 비용을 다 누가 내는 겁니까? 미국에서 내는 거죠. 미국에서. 미국 시민들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 GPS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적들이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테러리스트들이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성을 낮추는 너희들은 돈 내고 뜨는 게 아니니까 정확도를 낮춘다라고 그러면서 선택적 유용성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미군이 이거 GPS 민간 쓰지 마라고 하면서 GPS 신호를 민간용을 딱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민간용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돈 내라 라고 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궁극적으로 이 GPS는 군사용으로 개발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제어권은 미국 정부에 있고 우리는 그냥 단지 빌려 쓰는 거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 이런 어떤 사항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반발할 수 있겠죠. 유럽 연합에서는 1990년대 말에 이 미국에서 GPS를 유료화한다. 사용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 연합에서 갈릴레오 시스템 인공위성을 자신들도 한 16대 이상 쏘아 올려서 자신만의 민간용으로 사용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좀 지지부진해요.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했지만 또 다른 국가에서는 글로나스라고 불리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에서 주도해서 미국의 적은 적대적인 러시아겠죠. 그래서 얘도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개발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일반에서 조금씩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글로나스라고 불리우는 GPS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저기 미국 거로 빌려 쓴다는 거는 웃기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베이더우 그래서 북두라고 하는 북두 시스템이라고 하는 위치 항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한 2019년까지 그래서 한 30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자신만의 중국만의 그런 전 세계를 커버하는 위치 기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도 우리나라보다는 못 사는 나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핵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 나라 자체가 신기한 나라지만 굉장히 과학기술은 발달한 나라죠. 그래서 인도에서도 IRNSS라고 불리우는 위치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전지구적으로는 하지는 않고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한반도를 살짝 포함하는 그래서 중동과 이런 그 인도 양을 커버하는 국제적인 형태의 항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인도 애들도 이런 IRNSS라고 불리우는 위성 항법 자체적인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일본도 이런 것 빠지지 않겠죠. 일본도 보시면 일본에서도 QGSS라고 불리우는 자체 운영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0년대 중반쯤 됐었을 때에 구축이 완료가 되었는데 인도처럼 이 친구들도 전 세계가 아니라 하와이부터 태평양을 포함하는 인도, 호주, 오세아니아 정도까지만 포함하는 국제적인 지역 위성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보니까 한국에서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에 QGSS를 수신할 수 있는 그 칩들이 다 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글로나스, 베이더우, GPS,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QGSS라고 하는 항법 시스템까지 쓸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위성 항법 정확도가 굉장히 상승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얘네들이 뭐 우리는 한국에다가 지원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KASS라고 불리는 카스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항법, 위성 항법 시스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2035년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지구적인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이나 또는 인도처럼 지역 서비스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 7주차 수업에서는 무선통신의 인프라, 특히 이동통신과 GPS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우리 이어서 가려고 해요. 왜 제가 한 주차로 강의 분량을 좀 잡아봤는데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역시 이어서 무선통신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뭐 오늘 중에 이동통신과 GPS만 다뤘는데 아주 일부분이겠죠. 뭐 우리 와이파이라든가 블루투스라든가 얘기도 안 했잖아요. 다음 주에 미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유비쿼터스라고 불리우는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무선 통신 인프라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각해볼 문제는 우리 자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4G LTE 서비스인지 5G인지 확인해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시고요. 4G와 5G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 또는 좀 자료가 부족하시다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GPS를 활용하는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3개 이상 댓글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GPS를 활용하는 서비스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내비게이션, 뭐 흔해 빠진 거 말고 좀 특이한 거를 좀 위주로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